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세 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로 기억하십니까? 중세 시대요. 중세 시대라고 하면 한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하나로 요약하면 중세 시대는 바로 종교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죠. 암흑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왜 그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암흑 시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의 중심이 중세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중세에는. 그래서요, 음악도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종교 음악이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죠. 자, 심지어 문법이라는 것도 당시에 이런 종교에 대한 성서들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 문법, 라틴어가 당시에는 중세의 유럽에서의 공통 언어인데요. 라틴어 문법을 교육의 도구로 중시하게 되죠. 왜냐? 라틴어 문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들을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7가지 교양 학문이 중요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변증법, 수사학, 음악, 수학, 기하학, 천문학, 문법. 자, 이 중에서 심지어 문법이 제일 중요한 걸로 간주되어 왔었죠. 자, 이 사실은 중세시대의 문법은 신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후기 중세시대부터는 라틴어 문법이요, 철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왔는데요. 자, 그 중에서 내성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세와 르네상스 이후의 언어학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성문법, 이게 뭐냐? 자, 문법을 인간의 정신과 연결하는 거죠. 문법하고 정신하고 연결한 겁니다. 자, 어려우시다고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자, 명사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이 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펜은요, 시대가 지나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곳에 계속 존재할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 분해되지 않는 이상 계속 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자, 반대로 동사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게 걷습니다. 걷는다. 이거 일시적인 거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걷는다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먹는다. 생각해보면 먹는 행위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먹는다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인간의 어떤 정신과 연결하는 게 내성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언어 연구의 의의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크게 3가지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는요. 자, 천년간 지속되었던 문헌 기반의 문법이 거부되고요. 인간의 정신의 탐구라는 철학적 목적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의의죠. 인간 정신을 탐구했다. 자, 뭘로? 바로 내성문법으로. 자, 내성문법으로 탐구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르네상스 이후에 보면 인쇄술이 발달해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언어 연구와 보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라틴어 이외에 중세 이후에는 라틴어 이외에도 영어나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 이상 라틴어로만 성서를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성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중세 언어의 어떤 의의는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문법의 기초가 등장했고요. 지금 보시는 중세에는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넘겨보겠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자, 르네상스 이후에 18세기 후반의 어떤 언어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 시대죠. 자, 식민지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 이 끔찍한 아주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이 침략을 하면서 식민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로 18세기 후반에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국에서 파견된 식민지 관리였어요. 자,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관리로 일하면서 이 사람이 이 윌리엄 존스가 아주 언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요. 어느 날 보니까 영어하고 인도의 고어인 산스크리트어하고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이게 유사한 게 아닌가? 비슷비슷한 게 없나?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비교 언어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비교 언어학이 등장했습니다. 자, 비교 언어학이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언어끼리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비교 언어학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이 되죠.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언어학에 의의를 두자면 바로 독립된 학문으로서 연구 방법이 확립되었다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따라올 만 하신가요? 이 역사 부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연구 방법이 변화하더라. 예, 이런 어떤 언어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시대가 흐릅니다. 시대가 흘렀어요. 20세기. 예, 이 비교적 가까운 시대네요. 예, 지난 세기죠. 20세기에 등장하면 언어학이 또 관점이 바뀝니다. 네.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 소시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시르. 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언어 연구에서 구조를 중시하는 이른바 구조주의 언어학을 탄생시킨 거죠. 구조주의. 자, 소시르라는 사람이 20세기에 와서 구조주의 언어학을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조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조주의란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언어라는 게 단순한 실체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자, 키워드 이겁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언어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구조주의 관점의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비읍이 있죠? 브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브라는 소리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예, 평음이라고 하죠. 이 평음은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뿌, 푸 네, 이런 것들을 경음 또는 격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브라고 한 소리에서 조금 더 바람 새는 소리를 넣으면 푸가 되고요. 브라고 한 소리에서 좀 더 긴장을 주면 뿌라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역시 대립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자질이 생겨나는 거죠. 네. 좀 어려운 말로 의문자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상호작용. 즉 얘는 이러한 것들이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상호작용하는 거죠. 힘을 좀 더 주느냐 덜 주느냐 바람을 좀 더 세게 예, 내뱉느냐 안 내뱉느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주의적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에는 또 여러 가지 20세기에 와서는 조금 더 체계화되는데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게 기호의 한 종류임이 명확하게 됩니다. 기호가 뭐냐? 자, 기호. 어떤 사물, 어떤 표현이 다른 사물, 다른 내용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기호라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길을 건너실 때 신호등을 보면 빨간색에서 멈추게 되시잖아요. 자, 파란색에서는 그걸 통과하시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약속이죠. 하나의 약속. 네,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건 멈춰라, 지나가라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언어도 이와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기호라고 하는데 이 기호의 한 종류더라. 네, 어떤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간결한 수단이죠. 사실은 이런 게 언어더라. 자, 또 한 가지 실질과 형식을 구별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세기 언어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질과 형식이 이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소리의 형식은 음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을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들을 음소라고 하죠. 언어 체계죠. 자, 의미의 형식은 어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실 텐데 의미는 이 언어 치료에서는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셀 수 있는 그 단어. 어휘체계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네, 20세기 언어학에 와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계열적인 관계와 결합적인 관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계열적인 관계와 결합적인 관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하나 문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네, 아이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이 같은 문장에서 보시면 자, 아이라고 하는 요 앞에 주어 대신에 엄마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엄마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자, 어떻습니까? 말이 되시나요? 네, 말이 되시죠? 자, 이게 말이 되신다라는 건 결국 이게 계열적 관계, 이런 것들을 계열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어떤 단어를 넣더라도 네, 이 말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죠. 자, 반면에 결합적 관계는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사과는 먹었다고만 결합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사과는 탄다, 탔다, 이런 거랑은 결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특정 단어에는 어떠한 특정 단어만이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결합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20세기 언어학에 등장했더라. 자, 그래서 의의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주의적 사상은 20세기 언어학의 어떤 기본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적 사상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의고요. 자,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계는 뭐냐? 언어학을 구조주의적 사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건 시도는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20세기 언어학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자, 21세기에는 1950년에 시작된 아주 위대한 그런 사상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21세기의 어떤 언어학의 관점에서의 토대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950년대 이후에 아주 놀라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생성 문법입니다. 노엄 촘스키. 자, 혹시 여러분들 노엄 촘스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노엄 촘스키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위대한 언어학자이고요. 자, 이분은 불과 최근까지도 MIT라고 하는 미국의 공과대학의 언어학과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공과대학의 교수로 계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 발표한 문법이 바로 생성 문법입니다. 다른 말로 보편 문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노엄 촘스키의 이 생성 문법, 보편 문법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거듭해서 정립이 됐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에요. 자,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이거죠. 자, 언어는 타고난 장치, 타고난 기제, 네, 메커니즘, 장치가 있더라라는 게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노엄 촘스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언어적인 타고난 기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언어가 학습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이거죠. 자, 제가 하나의 영어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I goes with mom 이라는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일까요? 아니면 맞는 문장일까요? 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예, 이 부분이죠. 예, 이거 go는 불규칙 동사라서 과거형인 went를 써야 됩니다.
영어에서 ed를 붙이면 물론 과거형이 됩니다만 go는 went를 써야 돼요. 그래서 I went with mom 이라고 해야 사실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틀린 문장을 아이가 아이 주변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른들이 썼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학습에 의한 거라면 주변에서 분명히 이런 말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타고난 장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반증하는 거죠. 반대로 증명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주격조사 보시면요. 우리나라 주격조사에는 이가 있고요. 다른 주격조사는 가가 있죠. 이나 가가 있죠. 자, 근데 아이들은 주격조사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외국인들도 이 주격조사 어떤 경우에 이가 붙는지 어떤 경우에 가가 붙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한 가지 전략을 세우죠. 어떻게 하느냐? 이 주격조사 두 개를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미가 뭐 선생님이가 했을 때 이렇게 이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예, 주격조사에 과잉 일반화라고 해요.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네, 주격조사의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른이 아이에게 고미가 뭐 선생님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은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언어 습득을 보시면 아주 복잡한, 이 언어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하지만 어떤 아이라도 모국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죠. 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언어가 학습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걸 반증하는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어 연구의 대상이 언어 수행보다는 언어의 능력이다라고 보게 된 거죠. 자, 21세기가 됐습니다. 21세기에는요, 이제 더 이상 순수 언어학을 공부하는 그런 영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순수 언어학이 줄어든 대신에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전산 언어학이라든지요, 인지 언어학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등장한 뇌과학이라든지 음성학성, 그리고 이 수업에도 근간이 되는 언어병리학, 언어 치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등장하게 됐죠. 파생됐죠. 실은 이런 것들의 토대는 바로 언어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 음성학과 의문어라는 이 기초 언어학 수업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10주간 아주 재밌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셨던 부분들은 언어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가 처음 시작됐는데 이게 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그리고 지금은 뭔가 규칙을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학문들로 파생되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역사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언어에 대한 본질, 특성이에요, 특성. 언어에 대한 특성, 그리고 언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언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본질입니다. 자,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첫 번째,
규칙 지배성과 창조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비만형 아프리카 남자. 네, 비만형 아프리카 남자라는 제가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이거 순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프리카 비만형 남자.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비만형 남자. 좀 말이 되나요? 예, 사실 말이 안 되죠. 아프리카 비만형 남자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언어는 어떠한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 어떠한 규칙이 있더라. 자, 그래서 언어의 첫 번째 특징은 규칙성입니다. 언어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다.